우 기자님,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시흥TV 네. 호족벌에 이은 더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촬영해야 되는데 주제가 막혀서. 주제가 막혔어요? 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전 뚫렸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맨날 고민이잖아요. 아니 이거. 전에 서변호사가 우리 기념일을 맞춰서 그 주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있는 기념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보고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경찰의 날.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한번 가까운 기념일이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얘기거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을 딱 모시는 거지. 딱 모셔서 우리가 그분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럼 누가 어떤 분이 전문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찾아봅시다. 한번 검색해보죠 뭐. 네. 자. 오! 이분이네. 이분 알잖아. 이분이 나오네. 아마 MBC에서 강의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딱 하고 계시네. 그럼 이분 모셔가지고 네. 모실 수 있어요? 전화 한번 해봐.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보고 이분으로 해서 네.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네. 편을 한번 잡아보죠. 네. 그럼 다음 편은 이걸로. 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흥시장으로 일했던 김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제정 취지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데요. 10월 29일인 이유가 그 89년 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3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29일로 맞춘 거고, 2012년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 이렇게 정한 건데, 뭐 취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국민들께 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고,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 형성을 해보자. 또 그리고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서 그동안 지방자치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해보자. 뭐 해서 이제 지방자치의 날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지만 매년 지방자치의 날에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도 참여하시고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시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들이 그 자신들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 중에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 홍보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공유, 교류 활동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의 날 행사도 하고 했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곡절을 겪어왔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 제도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이제 겪은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재헌헌법이 1948년이잖아요. 48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듬해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1952년에 그 첫 지방자치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 시군구 자치가 아니고 읍면동 자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시흥군 안양읍 의원 선거, 시흥군 수안면 의원 선거. 그래서 우리 시흥군지나 또 정부 기록보관소에 보면 당시에 그 뭐 이 의원들이 누구였고 뭐 투표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일부는 네이버 검색에도 나와요. 그런 옛날 선거날 그런 풍경들도 있고. 그리고 그 회의록을 보면 아 정말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고 생활정치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7, 8분의 그 읍의회 의원님, 뭐 면의회 의원님들이 모여서 정말 주민들의 그 일상에 관계되는 그 동네에 관계되는
뭐 농로 개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농로가 더 급하잖아, 막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생활 정치의 현장이었다. 그런 그 생생한 기록을 그 의회 당시에 기록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헌법을 만들고 해방 후에 헌법을 만들고 바로 지방자치를 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때는 시장 도지사는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간접 선거를 했고 시도지사는 중앙정부가 내나 임명하는 그래서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이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4년 뒤에 56년에는 다시 의원들 선거를 하고 그때는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직접 뽑았어요. 그리고 또 4년 뒤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이제 시도지사들도 다 이제 직접 선거로 뽑는 그런 이제 형태적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것으로 60년에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61년에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가 들어서면서 헌법에다가 지방자치는 뭐 나라가 좀 안정될 때까지 뭐 유보한다 뭐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방자치를 중단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에 91년에 지방의회 선거, 시군구 의회, 도의회, 의회 선거가 먼저 부활이 됐고 그 다음 95년에는 이제 단체장까지 직접 뽑는 이런 지방자치가 부활이 된 거죠. 그 부활되는 과정도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김대중 당시의 야당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 정말 요즘 정치인들처럼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또 뒤에 들어가서 뭐 빵 먹고 죽 먹는 이런 단식이 아니라 진짜 병원에 실려가고 20일이 넘는 그 완전히 이제 탈진 상태까지 가는 그리고 이제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붙어서 같이 이제 투쟁하면서 지방자치 부활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뭐 우리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이런 처절한 그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을 했고 지금 올해가 이제 또 부활한 지방자치가 30년의 또 역사를 만들어 왔네요. 최근 부활된 이후 30년간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시민들의 민주의식 또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제도적인 보완도 계속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뭐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생기고 지금 곳곳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생기고 또 뭐 이런 조례 만들어줘 하는 조례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뽑아놨는데 엉터리짓 하면 끌어내리는 소환제도 물론 그거를 너무 문턱을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권자들의 그러한 이 권리 행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그 주민들이 성장하면서 법제도들도 함께 이렇게 계속 보완되어 온 지난 30년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가 만약 확대되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 일상에서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지방자치를 벌써 이제 30년째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그것의 필요성이나 그것의 소중함을 자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방자치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 녹아져 있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은 이런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상에 관계되는
많은 의사결정들에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여서.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관선 시장군수들이 와서 일하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때 뭐 시장군수 얼굴을 몇몇 유지들 빼고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꼴목강아지처럼 뭐 시의원, 시장들이 다니면서 언제든지 주민들 만나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뭐 해당 부서에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연도에 해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간의 이제 변화인 거고. 근데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법제도적인 한계가 가장 크고요. 법제도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사업결정, 예산결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중앙행정부처,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시군구는 거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말단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 분장이나 의사결정권의 배분 구조가 여전히 이 옛날 관선시대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에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그런 법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 안에서도 시흥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뭐 의원님들이 뭐 회의하면서 심의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시장하고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결정한 대로 또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도 2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또 하더라도 뭐 시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뭐 건의사항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매우 제한적이어서 체감도가 낮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법제도상의 한계, 여전히 중앙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그 탓이 크고, 또 상당히 큰 이유가 자치의 단위가 너무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헌법을 처음 만들고 처음 지방자치를 할 때는 읍면동 자치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시군구 자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부터 지방자치법부터 법체계나 법리 자체가 단체자치, 기관자치지 주민자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법령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뭐 생활정치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구호로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 기초, 그러니까 시군구의 평균 인구가 22만이거든요. 뭐 인구 2만도 안 되는 군이 벌써 지금 막 늘어나고 있고, 뭐 근데 이 수도권에 큰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기초의 평균 인구가 22만이에요. 근데 지방자치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 그 지방자치의 뭐 형태나 역사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소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3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뭐 이런 데들 소위 그 커뮤니티 기초자치단체 뭐 3, 4천 명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서로 토론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삼수해가지고 따온 거잖아요. 막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재벌 회장들 앞세워서 막 해가지고 막 따왔잖아요. 근데 그때 평창이랑 막 경쟁했던 도시 기억나세요?
스위스의 베른. 근데 베른이 나중에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우리 아예 안 할래 이렇게 됐잖아요. 베른 시민들이 모여서 야,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 동네에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데 한번 토론해보자. 왜 누구 마음대로 네가 뭐 유치하니 많이 그러니?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럼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럼 뭐 사진이나 장면이 우리 텔레비에도 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 내 삶에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 도시의 미래에 환경 파괴하고 또 과잉 엄청난 투자해놨는데 나중에 그 시설물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할 텐데 미래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한참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하고 빠진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동계올림픽, 동계 스포츠 마켓 규모가 얼마고, 뭐 그거를 하면 지역 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만데, 뭐 국가적으로 막 매달려가지고 유치 경쟁을 해서 결국 따왔잖아요. 그 과정에 평창 시민 여러분, 올림픽 유치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평창 시민의 입장에서 이 도시의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뭐 분석 자료를 놓고 시민들하고 뭐 토론을 한다? 우리 정치 시스템, 우리 행정 체계 안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되게 좋은데 이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늬만 지방자치, 껍데기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라고 평소에 자꾸 떠드는 이유도 그런 거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께서 뭐 선거 때나 뭐 지방자치 하는구나 하지, 선거 끝나면 뭐 누구들끼리만 뭐 알아서 다 하던데 뭔 상관이야. 이게 다수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분권이라는 건 권력을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 뭐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제가 시흥시청에서 시장으로 일할 때 생명, 참여, 분권을 이 화두로 붙들고 쭉 일을 했었는데요. 분권 얘기하면 상당수의 우리 시민들께서 그게 결국 시장, 단체장, 그리고 시의원들 권한 더 주라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놈들아 있는 권한이나 잘 써라 이 자식들아, 맨날 뭐 예산도 선심성으로 뭐 행사하는 데나 쓰고 말이야. 그리고 지방의원들 그 꼬라지가 뭐야, 촌놈들 완장 채워놓으니까 꼴불견이더만 뭐 이런 이제 조금 아주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뭐 시장, CEO 뭐 니들 권력 더 갖겠다는 거 아니잖아. 뭐 이제 이렇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 중앙과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얘기이기도 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분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국회랑 적절하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뭐 한 2, 3년 전에 막 진짜 개헌할 것처럼 했잖아요. 국회가 개헌특위 만들고 막 각 시도 다니면서 국민 공청회도 하고. 근데 저도 그 공청회 분권에 관심이 많아서 가봤습니다만은 그 개헌안 자체가 이 대통령한테 과도한 권한이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뭐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랑 권한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시는 분권은 거의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고, 또 교과서에서도 분권의 좁은 의미는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방자치 영역에서 이렇게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분권은 이 주민주권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하게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경기도에, 시흥시에
시장과 의원과 공무원들이 가진,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이 행정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전 진짜 뭐 책에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쓰고 출판 기념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들으면은 좀 뭐 억울해할 수도 있고 과장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무슨 이 공무원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이 행정 권력이 아주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중앙 단위로 보나 지방 단위로 보나. 그래서 이거는 국민 주권 논리, 주민 주권 논리로 보면은 아주 안 맞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까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께, 주권자인 우리 주민께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행정 체제를 갖추자라는 게 분권의 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주요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직속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뭐 역대 정부가 다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이 자치분권을 굉장히 상단에 전면에 이렇게 앞세워서, 그래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기초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49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안까지 냈고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계속 유보돼 왔던 자치경찰법까지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죠. 근데 지난 20대 국회에 끝내 상임위에서조차도 논의 한 번 없이 다 이제 자동 폐기가 됐고요. 21대 국회에 바로 또 그런 법안들을 지금 내놓은 상태죠.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꼭 심의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치분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주민주권 시대를 열자, 지방자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역 경쟁력, 대한민국의 이 국가 경쟁력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이 바로 지금 우리 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말만 자치위원회지 자치를 하려면은 권한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옛날 그 동에 있던 동정자문위원회가 뭐 이름만 바뀐 거지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냐, 이런 이제 저간의 과정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하자 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법안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아주 핵심적인 개정 내용으로 넣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법안대로라면 주민자치회가 그 마을 계획도 수립하고 뭐 그동안도 뭐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법이 만들어지고 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러잖아요. 뭐 실컷 뭐 주민들은 뭐 사업계획 세우고 뭐 토론하고 해서 막 서로 이렇게 오디션 방식으로 막 경쟁해서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여예산 사업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 다 배제되잖아요. 내나 그 사업 가지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뭐
뭐 발주하고 뭐 감독하고 뭐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권이 공무원들한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여러 지방재정법이든 예산회계법이든 뭐 이런 우리나라 법 제도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뭘 결정을 하고 또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장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결국은 열심히 참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놓으면은 그걸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제 뭐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자치권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심지어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할 수 있게 심지어는 주민자치회가 시의 어떤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직원을 고용해서 뭐 월급도 줄 수 있게 뭐 이렇게 또 마을 총회를 해서 우리는 저 동장을 말이야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겠어. 저 시장은 한 5명 추천해봐. 그럼 우리가 그 중에 1명 결정할게. 뭐 이런 거를 마을 총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이번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담아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일단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 의회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의회 있으면 됐지. 왜 또 주민자치회야. 뭐 이제 뭐 이런 근데 대놓고 뭐 얘기하시는 분은 적지만 이 묵시적 그런 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방의원들이 하고 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의견을 막 무시하고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자치법, 뭐 자치경찰법 이런 거 통과시켜 보려고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일할 때 정말 국회를 뭐 진짜 뭐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뭐 의원들, 뭐 당의 전문위원들, 뭐 상임위원장, 뭐 간사, 원내대표, 당대표, 뭐 정책위 의장 뭐 그렇게 다들 공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해놓고는 아무도 그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를 당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사뭇 다른 상당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주민자치회를 제가 금년 3월까지 저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치회 단위가 너무 크다. 지금 우리 시흥 같은 경우도 동해 인구가 외국의 한 시티잖아요. 예. 동 인구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또 복잡다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동이라는 단위 자체가 행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구분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동이라는 게 사실 동 경계도 모르잖아요. 일단은 경계도 모르고 동 단위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나하고 상관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이거든요. 동 안에 갇혀서 그리고 동이라는 게 어디 띄엄띄엄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즉 자치회 단위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아무리 법적 근거를 주고 주민자치회가 상당한 많은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부여하더라도 자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자치회 단위를 작게 쪼개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읍면동 자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치행정의 기본 체계가 이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고 모든 일이 그 읍면동이라는 행정적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도 결국은 읍면동 단위로 만들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연 그 입법 취지대로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시청에서 일할 때 시흥은 뭐 이런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찍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세계동을
신천, 대하, 정왕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의 실험을 먼저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개 동도 각기 다른 그러니까 각자가 결정해서 하게 이렇게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대하동에서는 마을총회도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 시도해보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뭐 시범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흥도 최근에는 뭐 시범동 뭐 우리 주민자체로 전환할게 하면은 다 뭐 지금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실험을 해봤지만 그때도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온전한 자치를 하기에는 동이라는 단위 자체가 맞지 않다. 내용과 이 형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근데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는 뭐 대하동 주민총회 뭐 이런 게 뭐 그래서 뭐 외부에서도 많이 뭐 이 벤치마킹도 오고 뭐 그래서 시흥에서는 상당한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고, 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때는 뭐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도 좀 갖기도 했지만, 정말 그 실속을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거품이었다. 이 동단위로 그런 어떤 자치가 활성화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부처 협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국회에다가 지금 법률 재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그 내놓은 자치경찰법, 뭐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뭐 이런 것들만 현재 제출된 대로 처리가 돼도, 통과가 돼도 이제 상당한 변화를 앞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여 년 동안 제한된 지방자치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우리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몇몇 그 유직급 어른들의 목소리 말고는 뭐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나 살아있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또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조금만 바뀌어주면, 내용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세모난 거, 동그란 거, 뭐 별표 모양 많이 있어요. 근데 형식이 딱 네모난 거 하나만 놓고 다 이 안에다 꾸겨 넣어 놓으니까 지금 별이 별답게 못 펼치고 동그라미가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이미 동그라미 될 준비, 별처럼 반짝일 준비, 진흙처럼 똘똘 뭉친 뭐 이런 시민 자원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어쨌든 그래도 많이 곳곳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시흥도 보십시오. 평생학습 영역에서, 도시농업 영역에서, 주민자치 영역에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곳곳에서, 뭐 도시재생 영역에서,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안 되면 뭐 화도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한 민주시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압하고 있는 이 틀을 바꿔주면 상당히 폭발적인 변화를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나라고 우리 시민들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법률 재개정안이라도 꼭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의 핵심은 일단은 뭔가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 뭐 결정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돈, 재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226개 시군구 중에 자체 세입으로는 자기들 그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지자체가 10%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고 아이러니하게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예. 우리 시흥만 하더라도 시흥 세무서, 국세죠. 국세 걷어가는 시흥 세무소가 제가 마지막 기억하는 통계는 2018년 말 결산 자료죠. 여기서 아마 뭐 1조 2, 3천억 이렇게 국세를 징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는 시세는 한 2,500억. 그러니까 보통 지방세, 국세 8대2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2할 자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정 측면에서는 맞죠. 근데 우리 시흥시는 8대2도 아니잖아요. 1조 2천억, 2천 몇백억 대 2,500억이면 몇 대 몇이에요. 뭐 이게 이제 돈 없이 자치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자치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재정분권 얘기를 했거든요.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주민 자치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 재정분권 하겠다. 그래서 이 8대2 구조를 7대3을 거쳐서 6대4 구조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 권력을 쥐고 있는 게 기재부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예, 지난번 영상에 호조벌 얘기하죠. 예, 그때 호조보다 더 강력한 지금 오직하면은 옛날에 뭐 모피아 이런 말이 기재부 기획 그러니까 재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그 마피아 조직 수준의 그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IMF 때 IMF의 강력한 권장 사항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저기 은행 금융 감독 업무를 독립시켜라였잖아요. 함께 해놓으니까 이거 뭐 재정 관리가 안 되고 이 지경 됐잖냐. 모든 선진국이 다 그 감독권이 분리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그리고 그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은 이거 위원회니까 사무국 직원 9명이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여러 가지 금융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감독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금감이 사무국 직원이 제가 알기로 25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재부 선수들이. 제2의 기재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금감은 소용없다고 이제 금감은 없애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중앙 이 관료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그러니까 교육부 어느 실장이라는 자가 국민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전에 한번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속내에 국민, 주민, 지자체, 지자체, 지방자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저 회의 끝나고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시장님 시장님 말씀 다 우리도 아는데요. 아직 지역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 집단 민원이나 낼 줄 알지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고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금 고난 재정 지방에 지역에 주면 X판 됩니다. 이런 그리고 그런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다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권력이 중앙정부에 그것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을 굉장히 핵심적인 분권 과제로 제시했고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다음 교부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조정해가지고 지금의 이 8대2 구조를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가져가겠다. 중앙지방 배분 비율을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실제로 결론 난 거는 지방 소비세만 살짝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숫자 장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8조 얼마, 8조 5천억이 지방 재정에 순증 효과가 있다 어쩐다. 그거 진짜 근데 우리 기자분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도요. 예산 업무를 좀 해보지 않은 공무원은요. 20년, 30년 했네 해도요. 지방세 세목이 몇 개예요 하면은요. 국과장님들 중에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 언론 쪽에도 이 경제 기사 잘 쓰는 분들도 지방 재정 구조 이거를 언제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낸 보도 자료 가지고 그냥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마치 그게 지방 재정이 엄청 확충된 것처럼 보도도 됐고 또 시민들께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활한 자들이에요. 이 균투 계획의 사업을 그러니까 이 지방 소비세로 인해서 늘어난 만큼 균투 사업을 지방으로 다 떠넘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소비세라는 게 소비 활동이 결국은 인구 많은데 수도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방 소비세만 좀 올려주고 균투 사업을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버린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이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이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은 지금 이제 제2차 재정분권 안에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담아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2차 논의 테이블이 구성이 돼서 몇 달째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요 근래에는 회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래서 2차 재정분권은 이미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결단을 해가지고 기재부를 압박을 하고 막 장관들을 닥달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재정분권안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핵심적 과제로 얘기했던 재정분권마저도 신용만 하다가 말았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격차를 오히려 더 벌려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까지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듣다 보니 지방자치 그리고 뭐 분권 이런 거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도 아까 설명하셨고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시흥TV에서도 지금 다루시는 게 다 우리 시민들의 또 이 도시의 미래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혹은 함께 알고 가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꼭 지방자치의 날을 떠나서도 시흥TV에서도 이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좀 자주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정치인부터 정말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지자체 공무원들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걸 고민하게끔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익한 강의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